자, 근저당 봅시다. 근저당이 354페이지입니다. 근저당.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그럴 때 갑이라는 사람이 이제 상인이라고 봅시다. 상인인데 이제 만약에 당자 대월 즉 은행에다가 당자를 하나 개설합니다. 어음을 발행하려고. 상인인데 그러면 어음을 발행하면 자 어음 발행하고 또 갚고 어음 발행하고 갚고 이렇게 하겠죠. 그러면 당자를 담보하기 위해서 여기 그 집에다가 근저당을 설정한다. 근저당을. 그러면 이때 여기에 피담보채권이 이제 장래 증감 변동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어음을 끊어주고 변제기에 즉 그 어음 만기 도래시에 갚고 또 끊어주고 이런 식으로 계속 증감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장래 증감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근저당을 끊어주는 근저당을 잡는 거예요. 근저당을 잡을 때 은행 입장에서는 만약에 피담보 채권이 1억이라면 여기다가 최고액을 잡아요. 최고액 이제 일반 시중가 1억 2천이니까 1억 2천 정도 최고액을 잡아요. 그러면 최고액 범위 내에서 이게 증감 변동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최고액을 잡아놓고 그 다음에 자 확정 문제가 발생합니다. 어느 순간에는 이제 자 증감 변동하는 이렇게 장기 이렇게 증감 변동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확정되겠죠. 확정은 만약에 존속기간을 정했다. 그럼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확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확정이 뭐 5천으로 확정될 수도 있고, 그죠? 확정이 아니면 뭐 1억 2천인데 1억 5천으로 확정될 수도 있고, 확정이 이렇게 될 수 있어. 그러면 확정이 되면 이게 5천으로 확정됐다면 피담보채권이 5천으로 딱 확정됐죠. 그럼 이게 일반 저당권화가 되어버립니다. 확정이 되었어요. 저당권. 그래서 확정 시기는 존속기간이 도래하거나 아니면 결산하자라고 해서 결산기가 도래하거나 아니면 채무자가 개인 회생 개시 결정을 받거나 여러 사유가 있습니다. 확정 시기가. 그래서 여기에서는 지금 확정의 문제, 이게 아까 근거 조문에 최고액의 문제가 발생한다. 이게 이제 중요 논점들이다. 그럴 때 지금 최고액이라는 것은 최고액의 개념이 뭐냐면 우선 변제의 한도액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한다. 따라서 책임의 한도액은 아니다. 책임의 한도액은 아니다. 이렇게 우리 판례가 인정합니다. 우선 변제 한도액이다. 그러면 우선 변제 한도액이니까 1억 2천까지만 매각대금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있다는 거죠. 1억 2천 이상을 넘어 우선 변제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최고액이 1억 2천인데 어떻게 잘못돼서 확정이 1억 5천이 돼버렸어. 이런 경우가 있을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럴 경우에는 얼마 초과했죠? 초과했죠? 3천 초과했죠? 초과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죠. 요 부분은 초과했으니까 누군가는 갚아야 되겠죠? 갚아야 되는데 만약에 이 경우에 판례가 채무자가 갚을 때는 채무자면서 및 설정자라면 저당권 설정자라면 그거 근저당 말소하려면
전부를 변제해야 말소청. 전부 변제. 즉 1억 5천을 전부 다 변제해야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당연히 네가 썼으니까. 네가 썼으니까 1억 5천을 다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까 제3취득자 개념 나왔었죠? 근저당 설정 후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취득한 자 제3취득자죠? 그 다음에 물상보증입니다.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냐 물상보증인은 자 채무자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최고액 쉽게 말하면 1억 2천까지만 변제하면 말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게 판례 입장이죠. 판례 입장. 그러니까 채무자나 세무자면서 설정자는 다 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제3취득자나 물상보증인은 제3자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공시된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 최고액은 반드시 등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근저당도 설정계약을 하잖아요. 설정계약을 하고 등기를 해야 돼요. 이 등기해야 될 때는 반드시 등기부에 일반 저당이가 아니고 1번에서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반드시 기재하고, 그 다음에 이게 최고액이 반드시 기재해야 됩니다. 최고액이 1억 2천이다. 이렇게 1억 2천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채무자가 누구냐 이런 것들을 반드시 기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근저당이라는 취지를 반드시 등기하고 최고액 채무자 요거는 반드시 기재하는 필요적 기재사항입니다. 존속기간 같은 거는 있으면 기재하고 없으면 안 기재해도 됩니다. 그래서 등기부에는 반드시 근저당이라는 뜻이 반드시 기재되고 최고액 채무자가 반드시 등기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그런데 여기서 이제 하나가 후순위권자입니다. 후순위 저당권자다. 후순위 저당권자는 아까 제3취득자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판례가 최고액만 변제해서는 말소 청구할 수 없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제3취득자가 최고액만 변제하는 거지. 아까 제3취득자 했을 때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을 취득한 사람이 제3취득자라 그랬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라 그랬죠.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니까 1억 2천만 변제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판례 입장이죠. 기출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확정입니다. 확정에서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요게 확정 결산기 도래나 일반적으로 결산기 도래나 존속기간이 도래하면 확정이 되는데, 만약에 경매입니다. 경매시가 시험 문제 판례가 잘 나오는데, 만약에 당해 근저당권자입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하면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되는 거예요. 당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하면 경매 신청 시 바로 확정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후순위권자입니다. 후순위 근저당권자나 후순위 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할 때 그때 선순위 근저당은 어느 때 확정되느냐? 매각대금 또는 경락대금이라고 합니다. 경락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그러니까 경락대금 완납 시라는 것은 일단 돈을 다 낼 때까지 확정돼. 그때까지는 다 이자를 다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최고액의 범위에 대해서 아까 360조를 그대로 갖다 쓰죠. 360조. 근데 최고액에 원본 들어갑니다. 원본 가져와야 되겠죠. 경매 들어갈 때. 그 다음에 이자 들어가겠죠. 이자 다 들어가죠. 이자 다 최고액에 다 포함됩니다. 아까 산입된 것으로 보죠. 그 다음에 아까 문제는
지연배상, 지연이자, 지연배상, 지연이자가 360년 1년분이라 그랬죠. 1년분이라 그랬죠. 근데 근저당의 경우는 1년분에 한정시킬 필요 없죠. 왜?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한다 그랬잖아요. 개념상. 그러니까 1년분에 하나지 않고 다 들어간다 이거지. 1년분에 하지 않고 다 들어간다는 얘기죠. 요거 하나 조심하시고.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여기서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실행비용은 장래 증감 변동하는 장래 채권이 아니잖아요. 실행비용은 현재 채권이죠. 현재니까 실행비용 포함되지 않는다. 그래서 최고액에 포함되는 원본 이자는 다 들어가고 지연배상은 다 들어갑니다. 그러나 실행비용은 최고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시험 문제 잘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또 하나 나오는 게, 자, 이게 확정 전이냐, 확정 후냐, 이렇게 나눠줍니다. 확정, 5천으로 확정돼 버려요. 확정 후라면 일반 저당권화가 되죠. 일반 저당화가 됩니다. 확정 전에 문제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채권이 일부가 양도가 되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확정 전에는 증감 변동하잖아요. 증감 변동하니까 얼마인지 모르니까 누가 일부를 양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저당권자가. 장래 증감 변동하죠. 증감 변동안에 확정이 돼야 5천이 딱 확정이 돼야 그중 일부를 양도하고 변제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확정 전에는 채권 일부 양도 안 됩니다. 그러나 채무자 확정 전에도 채무자 변동, 채무 원인 자 그거는 가능합니다. 채무자를 변동한다. 채무자를 바꿀 수도 있죠. 확정 전에. 자, 그래서 요 확정 후에는 일반 저당화가 된다는 거고. 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논점이고, 그 다음에 기출이 잘 나오는 부분입니다. 교재를 볼까요? 근저당입니다. 근저당이란 계속적 거래관계입니다.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최고액 범위 내에서 담보하는 약정 담보 물건입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확정될 때까지 채무 소멸 이전은 저당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리고 채무 이자는 최고액에 산입된 거로 보죠. 근저당 성립입니다. 근저당권자는 근당사자 간에 설정 계약하고 등기해야 되죠. 그 다음에 똑같습니다. 거기 판례 첫 번째 보세요. 근저당 거래가 계속 중이다. 그러면 확정이 안 됐다는 거죠. 그러면 즉 근저당의 피담보 채권 확정 전입니다. 전의 동그라미입니다. 전에는 채권 일부를 양도 안 돼요. 일부 양도 안 됩니다. 그리고 누가 대신 변제도 안 됩니다. 그래서 변제하여도 근저당권이 양수인이나 대위변제 이전할 여지가 없다는 겁니다. 양도가 안 되니까 확정 전에는 얼마인지 모르잖아요. 그 다음에 판례 두 번째 보세요. 자, 큰 글씨만, 맨 위에 글씨만 근저당의 피담보 채무가 확정 전에입니다. 전에 동그라미고 채무 범위나 채무자 변경은 가능한지 여부 가능하다 동그라미 있어요. 그래서 이건 기출이니까 확정 전에 일부 채권은 안 되지만 범위나 채무자 변경은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입니다. 동그라미 하나 쳐놓으세요. 결론만 아시고. 오른쪽에 최고액입니다. 최고액이란 근저당권자인 채권자가 담보부동산에서 경매를 통해서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 밑줄. 우선 변제 받을 수 있는 한도액입니다. 밑줄 치고 시험 문제는 책임의 한도액이다 그러면 틀립니다. 거기다가 책임의 한도액 X라고 써놓으세요. 책임의 한도액이 아닙니다. 기출 한번 나왔고요. 그래서 거기 4번에 책임의 한도액이라고 그랬죠. 결산기 확정된 채권액이 최고액을 초과했다. 아까 1억 2천인데 1억 5천으로 초과 부분이죠. 그때 양가로 채무자는 최고액 전부가 1억 5천이죠. 변제하여도
최고액만 변제하여도 일부 변제에 불과하고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채무자 자신은 초과 부분까지 다 변제해야 말소 청구할 수 있죠. 아까 채무자는 전부 다 초과 부분 1억 5천 다 변제해야 된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양가로 2번 물상보증인은 최고액 1억 2천까지만 변제한 말소 청구할 수 있죠. 근데 양가로 3번 제3취득자, 그 제3취득자 밑줄입니다. 제3취득자 요거는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밑에다가 제3취득자 밑에다가 후순위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니다. 이렇게 딱 X 써놓으세요. 후순위 저당권자는 제3취득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고액만 변제해서 말소 청구할 수 없다는 거죠. 일단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다음 페이지에 피담보채권의 범위입니다. 피담보채권은 근저당의 이자는 등기사항이 아니며 자 따라서 최고액에 포함되어 버립니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아까 반드시 등기사항이 근저당이라는 것 최고액 산입되니까 최고액 이자에 포함되니까 등기사항이 아니야. 아까 일반 저당은 등기하라 그랬죠? 그리고 따라서 지연이자도 1년분에 하지 않는다. 다 들어간다 그랬죠? 그죠? 그 다음에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행비용은 포함되지 않는다. 6번 확정입니다. 확정 여러 사유가 있지만 1번, 2번만 체크해 봅시다. 근저당권자가 피담보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경매 신청합니다. 판례적 경매 신청하면은 경매 신청시 밑줄이죠. 근저당권자 밑줄이고 당해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 시에는 경매 신청시 확정됩니다.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부종성을 가져해서 보통 저당권과 같이 취급을 받게 되죠. 근데 양가로 2번입니다. 후순위권자가 경매 신청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근저당이 소멸한 시기, 즉 경락이니 경락대금 또 밑에다가 매각대금 똑같습니다. 99년에는 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개정 전이기 때문에 경락대금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매각대금이라고 합니다.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됩니다. 매각대금 완납 시 확정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258페이지에 문제 하나 봅시다. 이 문제 Q 기출문제 근저당권의 설명으로 틀린 걸 고르시오. 채권 최고액은 저당 목적물로부터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한도액을 의미하죠. 맞죠? 동그라미 2번 채무자의 채무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습니다. 물상보증인은 채무자의 전액을 변제하지 않으면 말소 등기 청구할 수 없다. 아까 물상보증인은 어디까지만? 최고액까지만 변제하면 되죠. 이게 틀렸죠? 1억 2천만 변제하면 되잖아. 물상보증 제3취득자는. 2번이 답이고요. 근저당권의 피담보책이 확정됐습니다. 확정 이후에 새로운 거래에서는 발생하는 근저당에서 담보되지 않죠. 일반 저당화되어 버립니다. 확정 이후에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근저당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경매 신청 시 확정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근저당권의 후순위 담보권자가 경매 신청합니다. 그러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매수인이 매각대금 완납한테 확정된다 그랬죠. 이해가죠? 그래서 근저당은 이처럼 장래 증감 변동하는 불특정 다수 채권을 담보한다는 측면에서 확정된 채권을 담보는 저당권과 다르다. 그리고 최고액 개념과 확정의 문제가 발생한다. 대충 시험 문제 유형을 알겠죠? 예? 예. 그 다음에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은 그 조문만 보시고 뒤에 판례가 좀 많은데 어려운 거 지금 넘어갑니다. 자, 공동저당 개념을 봅시다. 공동저당 하면 이제 그 물건은 끝나는 거예요. 물건은 끝나는 거예요.
자, 공동저당입니다. 공동저당. 여러 개의 부동산, 예를 들어서 갑이라는 사람이 있다 합시다. 갑이라는 사람 있고, 그 다음에 을이라는 사람이 있고, 을이라는 사람. 근데 갑이라는 사람이 채무자야. 이 사람이 채권자야. 근데 이 사람이 저당권자입니다. 채무자가 저당권 설정자고, 근데 저당권 설정자면 이게 저당권 설정자예요. 근데 계산하기 쉽게 1억 5천, 10억, 15억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1,500만 원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합시다. 1,500. 피담보 채권. 돈 받을 권리가 피담보 채권액이 1,500 받을 게 있다고. 뭐 1억 5천도 상관없고 15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상관없죠. 근데 그걸 담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 A 부동산, 토지 등 건물은 상관없어요. 이게 시가가 이게 낙찰가하고 시가하고 같다라고 가정해버립니다. 시가나 낙찰가나 같다. 이렇게 가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B부동산. 이게 1,000만 원짜리. C부동산. 이거 500짜리. 여기다가 1순위 저당권이요. 을이. 여기다가 을이 1순위 저당권. 여기다가 1순위 저당권. 그러니까 저당권자가 채무자 소유입니다. 이거 다 채무자 소유입니다. 가정해야 됩니다.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에 여러 부동산에 이렇게 1번 저당권을 써요. 물론 여기에 물상보증인도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은 복잡하니까 그거 하지 않습니다. 그냥 지금은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 여러 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해요. 그럴 때 이게 공동저당이란 말이에요. 이 공동저당은 이 부동산 개수만큼 저당권이 존재합니다. 개수만큼. 그런데 거기에 권리관계를 분석해 보니까 A 부동산에는 을이 1순위 저당권자고 병이란 사람이 2순위 저당권자가 2순위 저당권자가 있는데 피담보채권 750만 원. 그러니까 이해 가요? A 부동산의 을이 피담보채권은 1,500 가지고 그죠? 1순위 갖고 있고 A 부동산 2순위권자가 750 갖고 2순위 저당권자예요. B 부동산은 을이 1순위 저당권자고 정이란 사람이 2순위 저당권자인데 피담보채권 500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그 다음에 C라는 부동산에는 자 갑을 정조 무라는 사람이 2순위 저당권자고 250 가지고 2순위권자가 있어요. 약간 이해가죠? 그때 자 여기에서는 저당권자가 채무자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럼 채무자가 갚지 않아. 그러면 저당권자는 동시에 경매에 나올 수도 있죠. 1순위니까. 동시에 경매에 날릴 수 있죠. 그럴 때 368조 1항에서는 동시에 경매 날려서 동시 배당을 받을 수가 있어요. 채권자 맘이죠. 그죠? 그럴 때는 위 부동산,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서 1,500을 얼마씩 배분해서 배당 받느냐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는 거죠. 이럴 때는 경매 대가의 비례에서 대가 비례입니다. 경매 대가에서 비례해서 배당을 받는 겁니다. 그럼 뭐냐? A 부동산, B 부동산, C 부동산에서 얼마를 받느냐? 자기가 총 1,500이죠. 1,500이죠. 근데 이게 낙찰가와 시가가 같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이게 총 3,000이죠. 총 3,000이죠. 경매대가 비례니까 3,000 중에 1,500이죠. 이렇게 A 부동산에서는 1,500 중에서 2분의 1이죠. 2분의 1이니까 얼마를 배당받아요? 750. 그러면 A 부동산에서
1500병 매각 대금에서 750까지 가면 얼마 남아요? 750 남죠? 후순위권자가 750까지 오면 되죠. 뭐 딱 떨어지게 이렇게 예를 해서 안 떨어져도 뭐 상관없어요. 남는 부분 못 가져가는 부분은 일반 채권은 남는 거고. 비부동산은 얼마나? 비부동산 1500 곱하기 3000분의 1000이죠. 경매대가 비례니까. 그러면 얼마요? 500까지 가죠. 3분의 1이니까. 계산 안 돼? 계산 되죠? 500이니까 1000에서 500까지 가면 얼마 남아? 500 남죠? 500까지 가면 되죠. 그 다음에 C부동산에서는 1500 곱하기 3000분의 얼마요? 500이지. 250 받아가죠? 200까지 가면 되죠. 민법에서 유일한 계산 문제가 이거야. 이거. 유일한 계산 문제. 개론하고는 또 게임이 안 되죠? 유일한 계산 문제 이거. 시험 문제 나왔다면 계산 문제고 얼마 가져가나 이거. A 부동산 얼마 가져가나 그거예요. 그게 이제 이 동시배당이고 동시에 경매 청구해서 얼마씩 받아가냐. 그러면 이제 368조입니다. 그러니까 368조 2항에서는 20배당하는 거예요. 20배당이라는 거는 이걸 먼저 경매 청구해 보는 거예요. 요거 먼저 경매 청구. 요거 경매 청구예요. 동시에 하지 않고. 여기 다 가져가죠? 경매 청구에서 2순위 다 가져가죠? 1순위에 다 가져가잖아. 1500 다 가져가죠? 2순위 배당, 이거 동시에 하지 않고 먼저 다 가져가죠. 그러면 누가 열받아? 차순위권자죠? 차순위권자잖아요. 그러면 이 차순위권자는 이 사람이 동시에 배당했더라면 자기가 750 받을 수 있죠? 받을 수 있었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는 여기서 다 가져갔잖아. 그죠? 그러면 차순위권자는 어떻게 하느냐? 차순위권자는 왜 내 거에서 다 먼저 가져갔잖아요. 그러니까 선순위권자를 대위해서 요 BC 부동산을 경매 청구해서 선순위권자가 가져갈 부분 있죠? 그 부분이요. 여기에서 선순위권자가 500까지 갔잖아요. 그죠? 경매 청구해서 선순위권자를 대위해서 500까지 가고 그 다음에 선순위권자가 동시배당했다면 250까지 가죠? 경매 청구해서 250까지 가고 이걸 가져면 750 이렇게 가져갈 수 있죠? 이해가죠? 그래서 요 내용이 이게 368조, 368 2항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동시배당, 20배당. 별거 아니죠? 근거 조금만 볼 넘어갈 거예요. 이거는 나중에 판례가 이제 물상본이 등장하면 굉장히 복잡한 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건 지금 해봐도 잘 모르니까. 자, 368조 공동저당 봅시다. 공동저당 의의입니다. 하나의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서 2인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경우를 공동저당이라고 합니다. 2개 이상의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죠. 채권자는 자신의 피담보 채권을 회수하기 위해서 부동산 전부를 경매 청구해서 비례배당 받을 수 있고 아까 비례배당, 안분배당 받아요. 또는 담보부동산 일부 경매를 통해서 채권 전부를 배당받을 수 있죠. 자, 거기에 368조 1항입니다. 동일한 채권의 담보로 수개의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을 경매 대가를 동시배당 밑줄입니다. 동시배당하는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대가 비례죠. 경매대가 비례에서 분담을 정합니다. 아까 경매대가 비례라는 것은 경매대가 비례라는 거 이거 500, 750, 500이죠. 됐나요? 그 다음에 2항 보세요. 2항 258페이지에 2항 258페이지 조문 2항입니다. 2항 전항의 부동산 중 일부 경매대가를 먼저 배당, 일부 먼저 배당, 20배당입니다. 20배당. 일부를 먼저 가져가죠. 일부 먼저 배당하는 경우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를 변제받을 수 있다. 1억 1,500만 원 다 가져가죠. 다 가져가죠. 그런데 이 경우 열받는 이 경우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병이요, 정이요, 무요? 병이죠. 병이죠.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 저당권자는 병이죠? 병이죠? 병은 선순위 저당권자 을이 전환규정에서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에서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어.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어. 그래서 대위해서 행사해서 500, 대위 행사해서 250. 어차피 750 가져오죠. 이해갑니까? 근데 이 판례가 나중에 다음 전화에 배울 건데 이 차순위권자가 이렇게 대위에서 도르려면 반드시 A, B, C 세 가지 부동산이 판례가 채무자 소유해야 된다는 게 판례예요. 채무자 소유해야 돼. 이게 물상본이 딱 들어왔다. 들어오지 못해요. 이건 뒤에 이제 판례가 굉장히 복잡해. 지금은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22당은 채무자 소유해야 돼요. 그것만 기억하세요. 그렇지. 이 사람이 먼저 이걸 가져가지. 근데 이 사람이 미치지 않는 이상 이 20회당 이걸 하지는 않겠지. 그러면 이 사람도 이렇게 갈 수 있죠. 아니지. 이 사람이 우선적이가 아니고 이 사람이 경매를 청구하면 이제 이 사람이 경매 청구하는 달라져요, 이게. 근데 야가 즉 선순위권자가 이게 선수 먼저 주는 거야. 이 사람이 이거 경매 청구하겠죠? 그러면 이 경매한 부동산은 차순위권자가 대위에 들어오는 거야. 이 경매한 부동산이 아닌 사람은 들어올 수가 없어. 예. 그렇죠. 예. 아니요. 여기에서는 대유가 이 사람한테 대유가 안 된다니까. 아까 조문에 그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권자라 그랬지. 경매한 부동산 해당되는 이순 그렇지. 그 조문에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권자지 경매한 부동산 차순위권자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은 아니야. 그 조문에 경매한 부동산 차순위권자입니다. 자, 오른쪽 20회당. 자, 동시배당입니다. 비례배당 있죠? 동일한 채권 담보로 수개 부동산의 경매를 저당권 설정한 경우에 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동시 배당한 때에는 각 부동산의 경매 비례해서 채권 분담을 정합니다. 여기까지. 그리고 넘기세요. 넘기시고 다음 페이지에 지금은 자 260페이지 큰 3번 보세요. 큰 3번. 저당 부동산 중 일부 경매 대가를 먼저 배당하는 경우에 그 대가에서 채권 전부 변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매한 부동산의 차순위권자죠. 차순위권자는 선순위 저당권자가 전환규정에서 다른 부동산의 경매 대가를 변제받을 수 있는 금액의 한도에서 선순위자를 대위해서 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거기 20회당이라고 쓰시고 20회당 밑에다가 채무자 소유이어야 함 이 말을 쓰세요. 대위에서 들어오려면 채무자 소유해야 됩니다. 이것만 채무자 소유해야 됩니다. 요 해놓으면 나중에 이제 더 깊게 들어가서 물상보증이 이제 존재하는 경우에 풀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넘기세요. 넘기시고 자 이렇게 해서 자 물권법을 끝마쳤습니다. 물권법을. 그 다음에 이제 계약법으로 갑니다. 계약은 민총에서 조금 봤기 때문에 계약법 서설, 계약의 의 보세요. 계약이란 이건 자 바로바로 봅시다. 계약이란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 합치가 계약이죠. 합치를 말하며 합의라고도 합니다. 계약은 합의입니다. 자, 양가로 2번 보세요. 양가로 2번에 광의 계약에는 채권 계약, 물권 계약, 여러 계약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채권 계약을 협의 계약이라 하고 일반적으로 계약이라 하면 채권 계약을 의미합니다. 매매 교환 임대차. 물권 계약은 아까 이런 거. 물권 계약은 뭡니까? 저당권 설정 계약, 근저당 설정 계약, 지상권 설정 계약, 지역권 설정 계약, 전세권 설정 계약. 이게 물권 계약이고 채권 계약은 매매 교환 임대차입니다.
동그라미 1번 채권계약이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며 이행의 문제를 남기지 않는다. 남긴다. 따라서 의무부담행위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처분 권한 없는 자의 채권행위도 유효하죠. 다만 이행의 문제를 남깁니다. 이런 걸 했잖아요. 매매다. 자, 매매다. 우리가 나중에 임대차다. 이걸 배우는 거예요. 매매 임대차를 배운단 말이에요. 매매는 재산권 이전을 약정하고 이 사람이 뭡니까? 대금 지급을 약정하면 매매가 성립하죠. 임대차는 목적물 사용 수익을 약정하고 차임 지급 약정하면 임대차가 성립하잖아요. 이게 채권 계약이니까 나중에 이행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근데 물권 계약은 지상권 설정 계약, 소유권 이전행,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아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입니다. 물권 계약이라는 것은 직접 물권 변동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하며 이행 문제를 남기지 않죠. 그리고 소유권 이전행위, 지상권 설정행위, 전세권 설정행위, 저당권 설정행위 등이 해당합니다. 처분행위니까 처분 권한이 있어야 되니까 없는 자의 처분행위는 무효죠. 그 다음에 계약자의 원칙은 넘어가 되고 계약의 종류로 갑시다. 계약의 종류에 이제 여기에 계약의 종류에 지울까요? 계약의 종류에 간혹 시험 문제가 가끔 나옵니다. 근데 계약의 종류에 이 계약을 보기 전에 뒤에 매매 교환 임대차 거기를 일단 조문을 한번 보고 봅시다. 뒤에 쪽에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쭉 매매 쪽에 거기에 302페이지를 먼저 보세요. 302페이지. 302페이지 보니 계약법 강론이라 해서 거기 563조가 나옵니다. 자, 매매의가 나오죠. 우리 매매가 이게 채권 계약이거든요.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의 이전을 약정하고 약정 동그라미죠. 약정만 하면 됩니다. 상대방 이에 대해 대금 지급할 걸 약정함으로 효력이 약정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건 채권 계약이고 약정만 합의만 있으면 되니까 매매 계약은 약정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 약정하니까 낙성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쭉 이걸 이제 조문을 보면은 뒤에 그 다음에 이제 또 넘겨보세요. 또 교환이라는 게 있어요. 319페이지입니다. 319페이지. 거기에 596조가 있어요. 596도 보니까 교환의 의의가 있죠. 이것도 계약이거든요. 채권 계약이거든요. 교환은 당사자 쌍방이 금전 이의 재산권 밑줄에 금전 이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걸 약정만 들어가면 되죠. 교환은 금전 이의 재산권을 상호 이전할 걸 약정만 하면 되죠. 또 임대차가 나올 겁니다. 임대차가 321페이지 보세요. 321페이지. 거기에 임대차 618조가 나오죠. 618조. 그럼 여러분은 계약 강론에서 매매 교환 임대차만 배우는 거야. 여러분이 공인 중에서 매매하고 임대차하면 끝나지. 도입할 게 없죠. 그러면 임대차 의의가 나오면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 목적물 사용 수익할 것을 약정하고 약정이 들어가죠. 상대방 이에 대해서 차임을 지급할 걸 약정을 함으로써 효력이 생기죠. 약정이죠. 됐어요? 그러면 다시 넘어갑니다. 다시 넘어가면 이제 자 265페이지에 계약의 종류 거기다가는 별표를 치시고 계약의 종류는 가끔 시험 문제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약의 종류를 봅시다. 종류 첫째가 거기에 무슨 계약이죠? 거기에 쌍무 편무라 그랬죠? 쌍무계약이다. 자, 반대 개념이 편무계약이다. 그
그러면 구별 기준이 뭐냐면 구별 기준이 서로 대가적 있는 의미의 채무를 부담하라. 채무 기준이야. 서로 대가적이라는 것은 네가 주니까 내가 준다. 네가 주니까 내가 준다. 이건 의미입니다. 그래서 아까 매매를 봤죠? 매매를 봤죠? 이 매매는 아까 한 사람은 재산권 이전을 약정했죠? 네가 재산권 이전 약정했으니까 나는 뭐 주죠? 대금 주죠? 대금 주죠? 그러니까 네가 이 대가적은 돈이 아니고 네가 주니까 나도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네가 나 재산권 넘겨주, 집 주니까 나 돈 준다. 서로 대가적인 의미, 네가 주니까 나도 주죠. 이게 있으면 쌍무야. 쌍무. 매매는 쌍무죠. 서로 대가적인, 네가 주니까 나도 주잖아. 서로 채무 약정해서 채무 부담하죠. 채무 부담하죠. 그 다음에 아까 교환은 뭐예요? 교환은 야 내가 토지 줄게. 건물 줄래? 약정하죠. 네가 토지 주니까 즉 금전 이후 재산권 상호 이전에 약정하니까 네가 토지 주면 나 건물 줄게. 약정하죠. 약정했으니까 대가적이죠. 네가 주니까 나도 주죠. 서로 채무 부담하죠. 약정했으니까 쌍무야. 이해가요? 그 다음에 임대차도 아까 임대차도 내가 임대차는 내 목적물 사용 수익 해줄게. 내 집 사용 수익 해줄게. 약정했죠. 그러니까 차임 줄게. 약정했죠. 서로 채무 대가적 채무 부담하죠. 쌍무야. 쌍무. 그러니까 매매기환 임대차는 쌍무계약이요. 서로 채무 부담하죠. 근데 만약에 증여를 했어. 증여를 했다. 그 다음에 차임만 주고 공짜로 쓰는 건 사용대차라 그래.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 쓰는 거예요. 공짜로 빌려 쓰는. 그러면 야 내가 증여라는 공짜로 주는 거죠. 공짜로 주니까 내가 공짜로 집 한 채 줄게. 그럼 이쪽은 고마워. 그럼 끝나지. 내가 벤치 빌려줄게. 벤치 빌려줄게. 그렇죠. 벤치 빌려줄게. 돈 안 받잖아. 그러면 한쪽만 채무 부담하죠. 편무지. 편무죠? 쌍무, 편무. 이해가죠? 자, 그까지만 좀 쉬다 합시다. 그 쌍무, 편무 보세요. 서로 대가적. 대가적이라는 건 돈이라는 얘기가 아니고 네가 주니까 내가 준다 그 말입니다. 대가적 의미의 채무의 동그라미입니다.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쌍무 계약이라 하고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고 증여 사용대차. 증여는 공짜로 주는 거고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 쓰는 겁니다. 쌍방이 채무를 부담하더라도 서로 대가적이지 않는 관계, 현상광고. 현상광고는 좀 이따 배울 거예요. 현상광고를 편무계약이라고 합니다. 양자 구별실익은 쌍무계약에서 동시이행 항변권이 나옵니다. 네가 주니까 네 안 주면 나 못 준다. 이게 동시이행 항변권이죠. 그 다음에 위험부담. 일단 미주춘의 위험부담. 동시행 항변권 위험부담 문제는 쌍무계약에서 발생합니다. 한 시간 끝났죠? 좀 쉬었다 합시다.